네, 안녕하세요. 동백전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은지고요. 네, 늘 푸른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송 작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중국의 수많은 군벌들에 대해 알아보고 누가 힘이 센가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그동안 기다리셨던 중국의 그 군벌들을 통합했던 장개석과 지금의 중국의 아버지라고 많이 불리는 공산중국을 탄생시킨 공산중국을 탄생시킨 평생의 라이벌이자 뭐 역사적으로 뭐 거의 네, 사실은 이제 역사의 승자죠. 그쵸, 승자죠. 네, 모택동의 일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인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유학 시절에 굉장히 이름을 꺼내기조차 이 외국인의 입에서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이렇게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인들 스스로는 네,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거를 못 봐요, 이 두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약간 초한지나 삼국지 같은 게 있어. 맞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유방과 네. 항우 또는 유비와 조조처럼 네. 뭔가 굉장히 이제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한 사람 역사의 승자가 돼서 네. 제왕이 되고 한 사람이 이제 패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음. 이게 정말 그 희한할 정도로 네. 과거 역사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네. 있는 거죠. 그 네. 결국 따져놓고 뭐 항우가 훨씬 엘리트였고 힘도 셌지만 유방한테 졌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이러니. 유비도 물론 뭐 자기 가문이 무슨 황손이라고 했지만 네. 재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조조가 훨씬 출중했단 그럼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이겼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시대 때는 네. 조조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의 네. 갈등 안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참 역사가 신기한 게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성계도 그렇고 왕건도 그렇고 나라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역사는 사실 이제 삼국지는 소설이고 네. 뭐 초안지도 사실은 소설에 가깝거든. 이걸 역사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건 비교적 근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갈등 과정과 흥망성쇠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에도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흥망성쇠는 그 뒤에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모택동이 갑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모택동의 배후 세력이라면 소련하고 프랑스였어요. 반대로 장개석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일본이 미국이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게 현대에서도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 갈등의 뿌리 자체를 네. 이 두 사람의 갈등에서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 너무 기대했던 시간이라서 좀 특별한 시사점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장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대하 드라마. 대하 드라마라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5회차에 끝날지 10회차에 끝날지 몰라요. 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왜 공산당의 승리로 끝났느냐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단편적인 결론을 미리 두 갈씩으로 제가 내려드린다면 네. 미국 탓입니다. 어머.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던. 이런 결론은 저밖에 낼 수 없는 건데 동백전사에서만 나올 네. 수 있는. 네. 이것은 미국이 장개석을 배신하고 네. 모택동한테 붙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머. 어. 우리가 몰랐던 네.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왜 미국은 그쪽으로 붙었나요? 왜 미국은? 미국이 한반도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일본하고 한편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일본이 이 전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군비를 확장하고 아시아를 넘나들고 보면서 태평양까지 진출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일본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군하고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연관 관계가 깊었던 장개석보다는 네. 이러한 일본을 어떻게든 밀어내고 기존에 있는 일본을 제어하고 방해할 수 있는 세력으로 모택동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지원이 장개석한테 끊기는 순간 장개석이 가지고 있었던 군벌로서 자금으로서 뭐 무기의 우수성으로서 이것들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만들면서 이 국공 내전의 전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건 일본의 변심인 거야. 일본이 미국한테 개김으로써 네. 미국이 장개석을 밀다가 나중에는 모택동을 미는 쪽으로 태세를 전환했다는 거죠. 참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급변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있던 살아온 행적을 이게 지켜봤을 때는 네. 이게 초안지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는 네. 이 두 사람의 태생부터 시작해갖고 맞아요. 성장 과정, 네. 정치적인 드디어. 흥망성쇠를 좀 알아볼 건데. 네, 탄생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두 인물 과연 어디서 탄생했고 어떤 성장 과정기를 거쳤을까? 자, 먼저 네. 한마디로 말하면 장개석은 네. 금수저고 네. 모택동은 흑수저였던 거죠. 지- 나이 차이는 몇 살 안 나요. 누가 형인가요?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장영이 형이시죠. 아우, 장영이 네. 형이고. 근데 나이 차이는 이제 6살밖에 안 납니다. 동시대 인물이죠. 네, 거의 그러니까? 동시대 네, 네, 인물인 네. 거죠. 근데 장개석은 이제 청나라 저장성 님보 쪽에서 태어났어요. 네. 님보가 원래 상업 도시였고, 뭐 님보에 있었다 그러면 상업을 안 했더라도 대부분 선비족, 객가족, 화교들하고 네, 이제 네, 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년 늦게 태어난 모택동은 네. 후난성에서 태어나갖고 그냥 그쪽 지역에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장개석은 어릴 때 아예 먼저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 군관학교를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육사? 육사를 네. 그 일본에서 나와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친일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어. 천황폐하 만세하고 막 이랬던 거죠, 일본에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 군대를 가게 되면 일본인들하고 같은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일본식 교육에 젖어 있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청나라는 미개하고 계속 얻어 터질 때니까 뭔가 청나라가 일본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혁 사상을 갖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선문을 알게 되고 선문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중국 동문회, 우리 선문 얘기할 때 공부했잖아요. 네. 유학생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동문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직접 부하가 아니야.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천치메이라고 네. 부관이야. 그 선문의 부관이었는데 부관의 부하로 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니까 한 23살, 4살 때까지 네. 일본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 사실 중국 사람이지만 뭐 거의 일본에서 뭐 20년은 아니야. 한 15년 이상을 교육을 받았고 그 안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완전 일본 사람이야. 거의 제1교포 수준으로 그렇죠. 중국 거의 사람이 아니라. 제일교포 수준인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해혁명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신해혁명에 참가를 했다고 해봐야 그때 나이가 21, 2? 너무 어렸다. 네, 너무 어렸기 네.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를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우연히 경비를 서다가 우리 선문 선생의 암살범을 자기가 잡았다. 그러니까 천문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작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 근데 아무튼 선문의 목숨을 구한 걸로 돼 있어. 네. 그 21살짜리가 갑자기 급 승진을 해갖고 바로 부관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선문 밑에서 있는데 네. 선문 그 당시 아시지만 띨띨했잖아. 조금 뭐 하는 일이 좀 희미했어. 그래서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위안 스카이한테도 이제 속았고 그리고 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선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 이름 지청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네. 중정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오, 일본식인 거죠. 네. 그 호가 일본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석은 자로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름을 중정으로 네, 네, 한 네, 거지. 네. 근데 이 중정이 그 선문이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식 이름이 아니고 일본식 이름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유학생입니다. 총통님 뭐 네.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 중정으로 해놓고 자기 이제 호를 장계석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계석하고 이름인 줄 부르는데 아는데, 이름인 줄 아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자라 그러죠. 네, 우리는 네. 뭐 호도 있고 자도 있고 뭐 있는데 이름은 중정이고 네. 계석은 그냥 이 사람의 자여서 자. 그 자를 계속 사람들이 부른 이유는 뭐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왜냐면 뭔가 이게 자기가 사회적 위치라든지 이런 걸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 물어보면 네. 자, 이름은 중정인데 자는 계석으로 씁니다. 라고 어. 말했을 때 이름을 부르면 뭔가 네. 동년배 같은 느낌이거나 아, 아랫사람 같은 이름이 드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했네요. 계석, 장장군, 이 계석이 이렇게 불러주면 뭔가 이제 사회적 레벨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이 그쵸, 계석이라는 발음도 이제 사실은 그 대만어로 불렸던 네.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경어로 불렀으면 이제 카이스 이렇게 불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카이스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장계석으로 불린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대만에 가갖고 국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 따져놓고 보면 계석이란 이름도 정확하게 그 당시 불리던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장제스라고도 교과서에 그렇죠. 그 영어식 쓰이거든요. 이름이지. 네, 그래서 네. 그 사람을 부를 때 그런 논쟁이 좀 있었었어요. 네. 장계석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냐, 장제스로 표현해야 할 것이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만으로 갔기 때문에 네. 장계석이 된 거고 자이스가 된 거고 장제스로 영어 네. 이름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국 투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밀렸죠 군벌들한테. 그래서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천치메이라고 하는 자기 상관이 있었잖아요. 이 상관이 이 자객에 의해서 암살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끈이 떨어지게 된 거고 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선무는 일본으로 다시 튀었을 때이기 때문에 혼자서 상해에 남아서 다시. 암흑가에 있었다 그래요. 암흑가. 그러니까 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낸 거야. 혁명은 마피아인가요? 혁명은 개뿔이나 뭐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네. 뭐 이런 방황을 거지. 했군요. 예, 한 28살 때 얘기예요. 그럴 그 수 정도 나이면 한참 방황하기 좋은 나이잖아. 네. 요때까지만 해도 그냥 영원히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1919년에 우리 이제 만세운동이 있었을 네. 때 만세운동 일어나고 난 게 3월이잖아요. 그쵸? 8월에 순원이 그 감동을 받고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상하이에서 얘는 건달하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말은 그래. 네. 저렇게 조그만한 나라 조선도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개과천선했다는 거지. 그리고 3.1 운동이 정말 상하이의 불량배로 끝날 수 있었던 장제스의 인생을 바꾼 거라는 거야. 맞아요. 그 당시 3.1운동의 여파로 중국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그렇죠. 네. 이게 항일 운동이 본격화되기 네. 시작했거든요. 역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다시 광동에 이제 선문이 자리를 잡고 네. 거기에서 다시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럴까? 공화국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네. 이때 이제 장제스가 경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측근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또 순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시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얘도 일본으로 돌아가요. 일본 또 도망을 네,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나이가 32 정도 됐을 때인데 네.
34 정도 됐군요. 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다 털었거든. 모든 걸 다 털었으니까 이제 내가 내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23년도에 소련에 가갖고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군사 교육을 받는 거를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본 사관학교 나왔고 네. 소련식 신식 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 거지.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군인이 돼야 되는구나. 군벌이 필요하구나. 군벌을 장악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귀국을 해서 황푸군관학교를 만듭니다. 이 황푸군관학교가 말하자면 장개석의 정치적인 요람이 되죠. 네. 요때 나이가 기껏 해봐야 이제 그 36인데 이때 이미 교장 겸 사령관이 돼요. 네. 거기 있는 젊은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부하로 삼는 거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중국 혁명사에 등장하는 쟁쟁한 사람들이 이 황푸공관학교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정치적 입지도 다지면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죠. 전국구 인물이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순원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순원이 사망할 때만 하더라도 네. 장제스를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 황포 군관학교에 있는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쟁취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후계자다. 후계자다라고 지가 우겨요. 상속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권한은. 근데 그 선문 입장에서도 얘의 그 정치적 야심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비교적 온건한 후계자를 세우려고 네. 하는데 지가 나서서 이 후계자 자리를 쟁취하고 네.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벌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사실은 올라가는 북벌이 아니라 이제 서벌이라고 봐야겠죠. 광동성에서 네, 서쪽으로 들어가서 남쪽 세력들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으로 치고 올라가서 북경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100%의 그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킨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맞아요. 가지고 얘네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들 자체를 전부 다 끌어모으고 그 군벌들과 병력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상태에서 연합국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부 지방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쉐량의 장항량의 아버지 장장님이 장악을 네. 하고 그쪽에 북부 건물로 남아 있었고 남부 군벌들은 각자 아까 얘기한 대로 지네들이 다 동네에 말하자면 그 장인 거야. 네. 그러니까 각자 병력을 갖고 있잖아. 그 장개석의 통치를 따른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혁명군으로 돼서 중화민국의 자리는 차지했어. 차지는 했는데 네. 각쪽의 그 각 안에 있는 병력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장악을 했던 군벌들 안에서 놀고 있는 병력이 한 260만 이 정도 숫자였다고 그래요. 놀고 있는 병력의 수. 아니 그게 아니라 전부 데리고 있는 전부 병력. 데리고 있지만 근데 쓸 수 없는 병력의 그렇지. 수가. 내 휴하에 없는 네. 건데 200. 그 260만 명을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지도 못하는데 월급만 어. 나가는 거죠. 그럼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인데 월급 줘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재정이 전부 통틀어 봐야 예를 들어 이제 한 4,500만 위안 네. 정도 됐다고 해요. 4,500만 예, 위안이면 그 당시 중국 돈 네. 시설이었고 그게 1년 재정인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그 주로 무역에서 걷어들이는 관세가 그 역할을 많이 차지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나는 상품들을 해외로 내보낼 때 거기에 부과하는 관세들을 모아갖고 그 재정을 확충을 하는 거야. 왜? 이 새끼들은 분명히 내 부하인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안 내고 병사들 월급은 나보러 주라 그러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부하인데 왠지 내가 제 부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런 구조 안에서
260만 명 넘는 애들을 못 먹여 살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정이 4,500만 원인데 그 빌린 이자 천만 위엔 주고 그 빌린 이자는 처삼촌한테 처남한테 빌린 건데 송신의 말씀하시는 거죠? 송신애한테 빌린 돈인데 주로 이제 그 걔네들한테 먼저 이자 먼저 떼주고 그 다음 3,500만 원 남았잖아. 근데 네. 애들 군비로 나가는 게 3천만 원인 거야. 3천만 위엔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운영이 되겠냐고. 계속 빚을 갖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줄이려고. 야, 숫자 한 60만으로 줄이자. 200만 까자. 이렇게 된 거야. 문제는 얘네들이 너 오늘부터 군인 아니야. 그 군인질 하지만 월급 안 줘. 그러면 얘들 군인 말고 할 게 있냐고. 없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월급 받는 군인은 60만이 되는데 200만이 직업 없이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된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치안이 완전히 엉망이지.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된 거지. 군인이면 또 군사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납잖아. 무기도 있고 무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은 이 세력을 누가 귀합을 했을까요? 공산당이 귀합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이 군벌을 통합하고 네. 이 군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던 과정 중에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나 그럼 국민당 안 해. 월급 준다 그래서 한 건데 나 안 챙겨주면 내가 왜 너랑 같이 연합하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말하자면 쫓겨났던 애들이 오갈 데가 없단 말이야. 네. 근데 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이제 말하자면 네. 독립투쟁을 하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이랑 항일 투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쟁은 전혀 하지 않는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홍군이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남아있는 이때부터 홍군이 애들이. 등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래서 중국군은 중국에 있는 공산당은 제일 먼저 당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 홍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홍군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국共내전에서 승리를 걸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권력 선의는 1위가 당, 2위가 군, 3위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전통이 쭉 내려오는 지금도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제 이 사람 성장 과정은 이 정도 보겠습니다만,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모택동은 어땠나도 좀 지금 살펴봐야죠. 이분이 더 궁금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기록이 없어. 왜냐면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네. 뭘 했는지 알 수가 있냐고. 말로는 전설 많잖아요. 아니 뭐. 그 동네에서 서당 다니면서 네. 뭐 유교 경전을 익히고 해서 나름 그래도 글자는 좀 읽었다고 하는데 네. 개뻥인 것 같고. 아, 이게 되게 이렇게 공산주의의 특징이 이렇게 신성화 시키잖아요, 인물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일단 뭐 시진핑이 칭화대 나왔다는 거랑 엄청 똑같은 거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뭔 재주로 공부를 했겠냐고. 그러니까요. 지질의 가난한 집에 농부 아들로 태어나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가 더 그 대발화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바로 도시로 나옵니다. 먹고 살기가 네, 어려워지니까 도시로 나오게 되는데 도시로 나온 데가 어디겠어요? 네. 그 옆에 바로 또. 바로 있는 상해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이 거기 있었던 거야. 둘 다. 근데 이제 사회는 혼란스러웠죠. 해방구이기도 하고 이게 그 돈이 많은 도시이기도 했지만 외세들이 다 둘러싸여. 외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조차지 따로 있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신해 혁명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신해 혁명이 터졌을 때 혁명군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8살이에요. 세상에. 뭐라 물론 뭐 춘향이나 이도령처럼 알 거 다 알 수도 있지만 18살에 혁명군에 소속이 돼갖고 사병으로 6개월을 근무했어. 장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혁명 정신이 고취됐다는데 난 아닐 것 같아. 그냥 호구지책으로 따라다닌 거야 혁명군을. 네. 네.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이제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로 복학을 합니다. 네, 네. 상해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교로 다녔는데 말로는 수석으로 이제 후난성의 공업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대요. 네. 19에. 근데 그 당시에 거기만 나오면 공장장도 할 수 있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근데 뭐 수석으로까지 했겠나 싶은데 뭐 했다고 칩시다. 뭐 천재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많이 방황을 했대요. 아, 네. 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후난성으로 돌아와서 사범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사범학교 특이하네요. 근데 이 사범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아니 교장은 아니고 교사로 있었던 이 양창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약간 이렇게 바꿔서. 근데 이 사람이 외국물 먹고 온 쉽게 말하면 급진적인 개혁론자예요. 이래서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송 작가님을 만났듯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네. 그래서 오. 교사를 하면서 사상교육을 받는 거죠. 드디어 이때부터 제대로 그렇죠. 된. 제대로 된 네. 사상교육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역사는 신의 혁명 때부터 이미 혁명 지도자였다. 완성된 혁명 지도자였다. 근데 그 당시에 혁명군들이 실패를 해갖고 공화국이 무너지고 났으니까 시골로 내려간 거다. 그런 거. 거기에서 사상적인 이거를 많이 끌어와가지고 이게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민회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네. 그때부터 혁명을 나름대로 꿈꿨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엔 그걸 대놓고 어디 드러낼 상황도 아니었고 네. 내가 자기네들끼리 독서 클럽 한 것 같아요. 공부하고 사상 공부하고 사상 공부하면서 네. 서로 이제 그거 스터디를 했는데 아무튼 이때 모인 사람들, 이 신민학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혁명 지식인의 모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그 세력들이 다 나왔나 봐요. 아무튼 이제 뭐 그랬다고 치자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스승이 베이징으로 귀환을 합니다. 네. 뭐 그래가지고 도서관 사서로 취직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면서 네. 이때부터 공산혁명을 그 당시에 그 소련이 공산혁명 후에 이제 이러한 사상들을 널리 퍼뜨린 레닌주의를 퍼뜨린 코민테른이라 그래갖고 노동자와 어떤 학생들, 지식인들을 모아갖고 사상 교육을 하는 서클 활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919년 이게 그 우리 말하는 이게 다 3.1운동. 얘도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야. 3.1운동을 보고 만세운동처럼 네. 국민들, 농민들, 노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항일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일종의 그 경문을 씁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다가 이거를 발표를 해요. 주제가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모두 홍위병을 만들자. 그래서 공산혁명을 만들어내자. 소련은 그걸 해놨다. 우리도 노동자와 지식인이 합쳐서 못 해낼 이유가 없다. 네. 라고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때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는 역사는 증명이 안 된 야사야. 얘가 자서전으로 쓴 거야. 네. 그게 실존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양 선생님, 스승님. 그 양창치 스승님 한 분뿐인 거고 이게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위치가 확인된 그거는 도서관 사사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시성에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번 한 거예요. 투고를 하는 거야. 홍위병 만들자. 공산혁명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 사람이 이제 군사 활동 이런 건 아예 안 하니까 할 돈도 없고 역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에서 잡지사를 차려가지고 상강평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잡지사를 펴내고 교육 사업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사 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내가 보면 먹고 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때부터 교육 사업에 매진을 한 사람이 되는 네. 겁니다. 초등 교사가 된 거죠. 네. 초등 교사가 돼서 아까 얘기했던 양칭치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다면 지식인 장인의 약간 그 정부는 아니지만 네. 좀 만지는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생업은 제끼고 본격적인 네.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심취를 하게 되면서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21년에 상하이에서 그때 뭐냐면 공산당 1차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 공산당의 최초 설립일이 1921년인 거예요. 여기 16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하고 이 모택동도 거기에 같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단속반이 들이닥쳐가지고 네. 뭐 누가 단속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모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산회가 됐어요. 네. 이게 그냥 모였다라는 의미만 있는 거지 뭐 거기서 무슨 뭐 규정을 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역사 안으로 떠오른 인물도 3명밖에 없어. 네.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모여서 1차 공산당 했대요. 네. 창당 대회를 했고 네. 여기에 모택동이 있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산당 창당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 공산당의 규모가 얼마나 형편없고 볼 게 없었느냐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그 공산당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그 당시에 국민당이 장악을 네, 하고 있을 네, 때니까 국민당 이외에 뭐 야당이라 그래야 되나? 또 하나의 당으로서 꾸준하게 존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당대회에 참여했던 공으로 인해서 공산당 안에서는 이제 각 책임자들을 비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 1차 창당대회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우리로 말하는 최고위원, 걔들이 말하면 5대 비서 중에 네. 한 사람으로 그냥 딸려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당은 다 합쳐도 10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중국 시작은 전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약했네요. 근데 그 미약한 시작도 소련이 지속적으로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모임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그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네. 그 당시 이 스탈린이 이 공산주의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런 방식으로 코민테른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 일부 교육생이었고 네. 그 안에서 정당 조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준비를 한 거죠. 네. 이때가 이제 어느 시점이냐? 아까 얘기한 장개석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황포군관학교를 세웠던 시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포군관학교를 세우고 저쪽은 교장이 돼 있는 거고 6살 어린 얘는 비서가 돼 있는 거야. 노동당 비서, 공산당 비서가. 그런 상황 하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국공합작이 일어나요. 우리가 합쳐서 네. 항일운동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둘 다 사실은 아무 힘이 없었어. 그래도 모인다고 했을 네. 때 일본이 봤을 때는 저거 절반은 우리 애들이고 저것들 다 숫자 해봐야 이게 별거 아닌 거네. 모택동은 장개석이 일본의 후원을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같이 국공합장을 한 건가요? 아니 그 당시는 그게 흠이 되질 않았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제대로 된 공산혁명 내지는 네. 중국을 공화국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당이든 공화당이든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었고 네. 이 사람들이 과거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 네. 이 국가를 세워야 될 위기 상황이고 일본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그 장장님이 북부 군벌하고 봉천을 완전히 끼고 앉은 상태에서 일본하고 짜웅을 맞춰가면서 군비를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쟤들이 작정하고 둘이 같이 내려오면 우린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네, 가질 네. 수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들끼리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이제 국공함작이 되면서 국민당 안에 중앙
후보 집행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이 월등히 크고 공산당이 조그마니까 그 조직이 안에 흡수돼 갖고 들어간 거지.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창당대회 때 참교한 이력으로 비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당의 핵심 조직까지도 합당 과정을 이어맞추는 거야. 안철수가 옛날에 두석 갖고 민주당 먹어버렸던 것 같은 네. 똑같은 방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당대당 합작은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출세를 쭉 이어나가다가 네. 1925년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맞아요. 순원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국공합작이 깨지죠. 네. 이건 이제 순원의 힘이 컸던 합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4차 국민당 대회에 참가했단 말이야. 이제 그 4차 대회 때도 당연히 자기가 중앙위원이 될 줄 알았어. 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장개석의 영향이었겠지만 국민당 파들이 공산당 파들을 무시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위원회에서 밀려나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후난성으로 쫓겨갑니다. 네. 실각한 거죠. 고향으로 몇 번이나 돌아가는 네. 건지 모르겠어요. 늘 이게 고향하고 상해하고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 없이 쉽게 말해서 쟤는 돈을 안 벌고 정치한다고 혁명한다고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는 뭐 그런 상황에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동네에 가니까 네. 겁나 높은 사람이 내려온 거 아니야. 그쵸. 동네에서는. 동네에서는 야, 저 상해 그쪽에서 국민당 중앙위원까지 했던 애인데 네. 고향에 왔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네 왕초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종의 동네 사람들의 대장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장개석의 군벌들에 대한 그 싸움이 생기죠. 막 숙청 작업 생기고 네. 거기서 반대파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던 과정 중에 아까 밀려난 군인 애들이 쫓겨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비적이 된 거야. 그래서 농촌에 왔으니까 야, 쌀 내놔라, 뭐 내놔라, 네. 막 이렇게 약탈행위 일어난 거고 자위적으로 거기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무장 아닌 무장을 하게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봉기에 같이 휘말리게 되는 네. 거죠. 자, 그 이후에 장시성과 후낭성 접경 지역에서 이제 장강산, 진강산, 정강산인데 우리나라 말로 우물정자야. 정강산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대를 이렇게 자기 동네 네.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숨어요. 요새니까. 계속 버티기로 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쪽에 그 장시성에 굉장히 이름 있는 공산당에서 높은 직까지 했던 애가 장시성에 진을 치고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군벌들 그 패거리들 안에 이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오갈 데 없는 네, 사람들. 네. 국민당은 못 가겠고 마땅히 갈 데는 없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왜 얘들 보기엔 16살 때 이미 신해혁명에 참가를 했고 공산당 창당에 관여를 했으며 나중에 국공합작에서는 당비서를 하면서 중앙위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농민혁명군을 지도하고 있다더란 말을 들으니까 진짜 군인들이 싸움 좀 할 줄을 아는데 어디 오갈 데 없는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점점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산박에 인재들 네. 몰려들듯이 이때 등장한 인물이 주덕이라고 사실상 이제 홍군을 이끌고 네. 실제적인 그 공산군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주덕이 자기 발로 자기 군대를 갖고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모택동이 먼저 만들었던 농민군들하고 합세를 하면서 여기가 일종의 군벌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이 두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기까지의 얘기였거든요. 자, 다음 네. 시간에는 자, 이러한 와. 방식으로 군벌로 성장하였어요. 얻어 걸린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
팔자가 있나 봐요. 네. 될 놈 되리라고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놈은 어차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모택동은 국민당과 기존에 있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시련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연애 스토리도 한번 이제 다시 다음 주에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모택동은 가만히 있어도 점점 세력이 커져요. 네. 전투를 전투를 일도 안 해. 훈련만 열심히 해. 훈련만. 그런 과정 중에 둘이 어느 시점에 부딪히게 되는가. 그게 포인트죠. 그렇죠. 네.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단계 안에서 1차 국공합작은 손문의 죽음을 깨졌지만 네.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는 전에 얘기했던 장세량이 그 감금할 때고 왜 국민당과 모택동은 둘이 극단적인 대결을 갈 수밖에 없었나? 네.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내일 다음 시간에 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네. 조광지차가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해요. 저 알아요. 이게 이제 거기서 빡이 돌았다고 하는데